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충청권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충청 지역 피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고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지며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큰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가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3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우로 나무를 키우는 농원 축대가 무너지면서 농사를 망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로가 잠기며 교통이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옆으로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충남 공주에서 농장 아래에 쌓았던 5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옹벽이 뒤에 공터로 다 밀려버렸더라고요. 나무를 그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황망하죠. 비닐하우스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 농장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 유출까지 우려됩니다. 비탈에 있던 농장들은 형편이 비슷합니다. 충남 천안에선 참깨와 들깨를 심었던 밭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건물 안까지 물이 들어찬 곳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안은 바닥이며 가재도구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차들은 바퀴 절반이 잠긴 채 도로를 달리고 하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예 물에 잠겨 윗면만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청주에선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차된 자동차 대여섯 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물살은 터널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충남 공주 마티 터널을 포함해 도로가 침수되며 곳곳에서 오전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장마전 사고는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 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렇게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주민 600여 명이 대피했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도 2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전국 호우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가 25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225건에 달했고요. 집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도 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충남 부여와 경북 성주 등을 중심으로 모두 13.4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427세대 662명이 거주지를 떠나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621명이 마을회관 등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과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전국에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지방에 시간당 30mm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와 함께 홍수특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이미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밤 사이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비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지금도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네, 현재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화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과 용인에는 시간당 20mm 정도로 꽤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앞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지면서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충남 천안에 267.1mm, 그 밖에 충청 곳곳에도 2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고 서울에도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중부, 충남 북부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에 물이 넘칠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의 출입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그친 뒤에는 더위가 더 심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북 경산과 포항, 경주와 제주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 대전 31도, 포항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무더워지는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영남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열대야와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공수처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본류 재판 출석차 서울 고등법원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루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 선고 직후 내란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의 아버지에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 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정을 앞당겨 내일 새벽 조기 귀국합니다. 유 대행은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 의혹과 증거인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조직 쇄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일선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 이후 특별수사팀 운영과 관련자 인사 조처,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후속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던 사령탑에 10년만 복귀해 여론은 들끓었고 축구계 인사들 역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입을 모았습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끌던 축구협회는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2년 뒤 돌아온 건 겪어보지 못한 32강 탈락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참사 이후 다급하게 옷을 벗었던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국회가 청문회 증언대 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뿐 아니라 감독 선임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역시 13인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박지성, 박주호, 손흥민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계 관계자 10명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 증인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머무는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반발해 문체위 회의는 물론 청문회까지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월드컵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도 호남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당대표로 남아 있어서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변인 여러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들 욕만 하면 뭐예요? 정당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제 모든 걸 다 걸고 다음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번 이 정청래 체제로 인한 이 최근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이분이 이제 출마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잘했다고 출마한 거잖아요.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놔둬서 제2의 월드컵을 꼭 패배하게 생겼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평가가 우리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민주당은 총선에 정말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 네, 김민석 의원은 순천에서,
순천에서, 송영길 의원은 이제 광주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된 메시지는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은 도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 지금 지도부를 이끄셨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직, 물론 사퇴를 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던 두 분 이외에 고민정 의원, 고민정 네. 후보까지 해서 세 분은 당연히 지금까지 현직이었던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 탓이고 또 네거티브다. 때리면 맞겠다. 가끔 정당 방해를 하겠다고 했고요. 어제는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집 두들겨 맞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올렸는데 2대1, 3대1 구도가 맞습니까? 오늘 고민정 의원이 YTN에 출연해서 3대1 구도가 맞다고 인증을 해줬죠.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는 맷집이 좋다. 2대1, 3대1, 10대1도 거뜬히 버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대1 구도가 맞다고 봐야 될 거예요. 맷집이 있다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고민정 의원도 정청래 전 대표를 때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10대1이라는 표현이 저는 상당히 뼈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후보는 3대1인데 왜 10대1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은 이 그림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있죠. 그동안에 꾸준히 당무 개입성 행위를 통해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그 저격성 발언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이 세 사람을 합한 것보다 당연히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정청래 전 대표가 처해 있는 구도는 10대1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당대표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성 행위를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건전한 전당대회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은 챔피언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의 오늘 발언들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 당대표 선출 방식이죠. 이 선호 투표제를 놓고도 지금 논란입니다. 일단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 전준위에서는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도 있었죠. 그렇죠. 일단 근데 전주진은 좀 넓게 폭넓게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자는 쪽인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는 조금 다른 선거 제도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선 투표제를 발전시킨 게 선호 투표제입니다. 결선 투표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 예를 들면 이제 2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때 투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내가 지지했던 1순위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명의 후보가 지금 등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몇 분 더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4명의 후보가 하게 되면은 이제 선호 반영률이란 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은 내가 1순위로 지지했던 사람 말고 결선 투표 때 2순위를 건너뛰고 3순위, 4순위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호 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나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정말 처음부터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 반영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결선 투표제의 단점들을 보완한 제도이고 그리고 당원 당규에는 지금 정확히 당대표 선거에는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는 선호 투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 시도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준위에서는 이미 2번 의장 선거 때와 원내대표 때 선거 때 도입도 했던 만큼 충분히 폭넓게 해석해서 필요하다면 뭐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온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나 당내에서 아니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나 여기에는 이제 도입이 한번 됐었는데 당대표 선거는 이제 한 번도 도입이 안 됐었던 건데 근데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당원 당규 위반이면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말이죠. 이게 당원 당규를 해석할 여지가 지금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민주당 당원 당규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것은 선호투표제를 당대표 선거에 바로 도입한다고 하면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당원 당규 위반이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짚어드리면 일단 민주당 당원에 보면요. 98조 1항에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또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제도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에 나갈 민주당 후보를 뽑을 때 그 내부 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당대표를 뽑는 그
규정에서는 25조 1항 4호에서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결선투표만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중에서요. 그 당직 선출 규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때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대표에 관한 66조 1항 1호에서는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관해서는 선호 투표를 현재는 할 수 있는 당헌 당규상의 근거가 없고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민주당 스스로가 이렇게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를 서로 다른 제도라고 당헌 당규에서 구분하고 있는 이상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 선호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이 민주당 당헌 당규를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준위에서는 이제 의결이 됐고 공은 최고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내일 최고위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저는 최고위에서 이것을 전준위의 의견, 전준위는 일단 이거를 해도 된다 쪽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당헌 당규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때 함께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선호투표제가 좋기 때문에 선호투표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 제도가 취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하겠다로 바꾸면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유불리로 인해서 사실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이 전당대회 일정 순회 일정에서 왜 충청도가 먼저 하냐, 특정 후보의 고향에서 시작하는 거는 이건 유불리가 있지 않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투표제도, 우리 당이 추구해온 제도가 선호투표제는 맞는데 그러면 이건 당헌 당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반대한다, 그럼 유불리 때문에 반대했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 구성 자체가 친청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좀 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거부한 것 아니야? 이거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는 아무래도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1순위로 지지한 분들은 2순위로 서로를 지지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불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자는 게 지금 현 지도부, 지금 최고위가 해왔던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선 투표제보다 선호 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원 주권 강화를 해왔던 최고위,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유불리를 따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과반이 4명이죠. 4명이 친청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정복 최고위원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선호투표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일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호투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후보 간 유불리의 문제만 있다면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표결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당헌 당규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당헌 당규 위반이다라는 명분을 들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 10일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어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보이는 그 트위터 X 이용자가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왜 여러 명을 순서대로 찍어야 되냐, 이런 불만 섞인 글을 올리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선호투표제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SNS를 올렸습니다. 그런 의중이 저는 민주당 전준위의 의사결정에 이심전심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김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경우와 선호 투표제를 하는 경우가 무엇이 다르냐면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대의 가능성 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연대의 경우의 수가 봉쇄됩니다. 이미 표는 모두 찍어놓은 다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신민당 1971년 대선 경선 때 김대중 후보와 이철승 후보가 예상 밖으로 결선 투표에서 연대를 해서 김영삼 후보를 꺾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도 김민석 전 총리도 1차에서 과반수 투표를 못한다. 그랬을 때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연합하는 의회의 경우 수를 봉쇄하려는 노림수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신청계 최고위원들이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최고위 결과 한번 보기로 하고요. 다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세 사람은 이제 출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만 아직 안 내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 현직 또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직이라는 단어가 걸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전직 바로 전직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본인이 계속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2대1, 3대1 이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아직 후보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약간 린치 당하듯 몰리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느낄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를 아주 극히 소수가 혹시나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최측근들, 그러니까 측근 의원들은 당연히 출마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가까운 보좌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번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같이 퍼지면서 늦게 하는 거 왜 그런 거지? 정말 아직도 재고를 하고 있는 건가? 고심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같이 함께하는 지금 의원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의 이런 그 출마 의지나 이런 것들을 꺾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나오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뭔가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전직 당대표로서 본인이 취해야 하는 전략적인 전 스탠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일이 있으니까 네, 다음 주 초쯤에는 맞춰서 되겠군요. 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다면 다음 주 초쯤. 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수 완독이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되어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 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일 것입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발의를 한 거죠. 어제 이제 맞습니다. 법사위에서 두 개의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됐었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로. 그렇죠. 그 두 개 법안은 의원분들이 개별 발의했던 법안들이고 발의했고. 이번에는 당론입니다. 내용 결정적 차이는 이 지금 일단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는 어제 상정된 법안들과 오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거의 똑같고요.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당론으로 발의된 거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림으로써 이거를 의무적으로 경찰이 이 보안 수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원래 기간도 보안 수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그리고 재수사도 3개월 이 안에 맞춰야 된다라는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압박 요인을 좀 높여놨고요. 그리고 또 만약 이거를 불이행할 경우 보안 수사에 대한 요구를 해당 경찰에 대한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수사 기록이나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은 원래 경찰이 판단해서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검찰에 송부하도록 이거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일단 정해놓고 뭔가 이 대안이나 대책들을 좀 최대한 뒷받침해놓은 걸로 좀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반대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뭔가 부작용, 악용, 남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각종 보완책들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약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된 우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 반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순서가 바뀌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당론으로는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보안 수사권 대신에 보안 수사 요구권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간 그런 법안인데 그래도 경수완독,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입니까? 아무 소용없죠. 자,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보고 뭔가 수사가 미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자면은 범인의 범행 동기에 뭔가 성범죄와 연관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를 생각하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던 경찰이 또다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할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라면서 다시 올려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보안 수사권이 없다는 건요. 검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구속되어 있어도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직접 조사 한번 못 해요. 피의자 신문조서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기소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시 내려보내도 또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경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맞대응 의미로 경수완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경해하실 만한 표현이에요.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황제경찰이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부실하게 수사해도 검사가 결국에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함으로써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범죄자들은 판치게 되고 수많은 부실 수사가 양산되고 그것을 다 경찰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제 경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장윤기 사건 얘기를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송영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는 보안 수사 요구를 했어도 경찰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그렇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검찰에 대한 교체 요구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통해서 좀 압박을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아까 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까 이거 전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도 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부분들 이런 결정적 국민들 공분을 샀던 사건이 많거든요. 뭐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이라든지 그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이라든지 등등의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왔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정성원 법무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고 사실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입법의 영역 이거는 또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당 우리 당 내에 있는 좀 강경하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일단은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강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 부실한 수사,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이제 한 건씩 터질 때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반대로 말씀을 드렸던 게 보안 소권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겠냐, 남용하는 거를.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검찰이 남용을 할 때마다 검찰이 이거를 왜곡을 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보안 수사권을 남겼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을 비판이 아닌 검찰이 받을 비판으로 이걸 전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당에 계신 이 법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끄셨던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쪽으로 좀 강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이라든가 또는 지금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적어도 범인을 잡았죠. 그리고 구속을 시켜놓고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가 해서 더 중한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는데 작년 5월에 의정부 경찰서에 정모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긴급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개업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꾸준히 받아오는 것이 발각이 돼서 기소가 되고 1, 2심 공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정모경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꾸준히 받아오면서 계속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 뇌물을 준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16건이 넘게 이송을 받아서 그다음에 가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부
전부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이게 뇌물을 받은 것이 운 좋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지,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양산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못 잡아내면요, 처벌돼야 될 사람이 처벌을 안 받으면서 계속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이 뇌물 준 대출 중개업자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야당에서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면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원래는 한성숙 국무총리하고 접견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지 못하고 30분 만에 돌아갔거든요. 저는 이것은 장동혁 대표의 중대한 전략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총리를 만나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여론을 크게 환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요. 자, 한성숙 총리가 예방을 하러 왔습니다. 모두 발언 같은 건 우리 통상적으로 관례상 공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한성숙 총리를 상대로 과연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느냐? 정면으로 물어야죠. 거기서 한성숙 총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이 또 크게 한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 내려가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나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니고 일개 지방경찰청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올해 지방선거를 50여일가량 앞두고 미국에 갔던 것이 상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국무부의 요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국무부의 선임 부차관보, 차관이나 차관보도 아니고 선임 부차관보, 그리고 공공외교 담당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왔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국내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또 새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인 것인데,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잘못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총리하고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광주 경찰청장을 만나러 가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왜 지금 광주 경찰청장을 왜 면담을 거부했을까요? 저 그것도 좀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방문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도 전략적으로도 미스가 상당히 심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또 안 만나줄 건 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 경찰 전체의 신뢰가 매우 하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저는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찰분들이 참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수의 이런 부패 경찰들 때문에 전체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억울한 경찰들은 최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말 하나 낱낱이 다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많은 루트를 통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전략적 미스를 하면서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안 만나줄 이유는 없지 않는가. 물론 또 모릅니다. 경찰청장이 다른 수사와 관련된, 아니면 수사 지휘와 관련된 어떤 일, 업무적 일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경찰이 좀 뭔가 숨는 거 아니야? 경찰이 뭔가 더 떳떳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는 조직의 수장이라면 나와서 좀 맞이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나 광주경찰청장이나 모두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셨고요.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요즘 계속 이 장외 정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명아, 나랑 싸우자라는 그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처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 수반을 끌어들여 힐난하고 비방하는 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파면되니까 윤석열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제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따위 짓을 하면은
예. 장동혁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는 모습,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죠. 계속 이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조차 이 비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특정하지 말고 예.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했으면은 그건 그나마 말이 돼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이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의 언행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정치권에서 나서서 6개월 출전 정지라고 하는 선수 생명을 끊어놓는 조치를 합당하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구부를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지적하고 반박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문구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호칭도 붙이지 않고 제명아 나랑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중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물론 지지층 중에 일부는 정서적, 감정적 만족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꾸 국민의힘은 민심의 중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구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장동혁 대표가 당 외에서 내거는 기준하고 당 내를 향한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그 문구를 들었을 때 그럼 당내에서 누군가가 장동혁 나랑 싸우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은 징계받지 않을까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풍조로는 그런 분이 또 윤리위에 징계 청구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 예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키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형성이 되어 온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점을 좀 유념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역시나 또 고언 차원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장외로 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국으로 돌면서 참정권 수호 집회에 또 참석하기로 했나 봐요. 왜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건지 이게 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돌면서 지금 뭐 대구에 가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는데 거기에는 또 뭐 전환길 씨랑 하루 차이로 가게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엔 또 광주 일정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는 3일 차이로 또 전환길 씨랑 가게 됩니다. 그거는 괜찮고 3일은 괜찮고 하루는 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힘을 얻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의 중앙값으로 가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행동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자꾸 뭐 마스크를 쓰고 피켓 시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요? 전 내용도 부적절한 내용의 부적절성은 이미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방식도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예. 저런 피켓 시위라는 건요.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약한 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스피커의 볼륨이 약한 분들이 시위를 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왜 저런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국회 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도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이제 안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피켓 시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회 내에서. 그리고 옷에도 정치적 구호가 써여지는 옷도 못 입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의회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냐.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통관에 언제든지 가서 기자회견할 수 있잖아요. 예. 제1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이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굳이 저렇게 마치 본인의 입을 막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저 모습에 누가 공감을 해주겠어요. 예. 오히려 아까 송 대변인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입틀막하려고 지금 징계 전국을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오히려 그렇게 못하면서 밖에서는 뭔가 이런 좀 피켓 시위 적절하지 않은 아무도 장동혁 대표 입 막은 적 없습니다. 아무도 장동혁 대표 소통관 출입 막은 적도 없습니다. 다양한 루트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런 식의 시위를 하는 방식 자체는 공감을 못 할 거란 말씀 다시 드립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장외로 돌고 있는데 장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만찬을 함께 했고요. 점심때는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오찬을 함께 해서 정치인들이 밥을 같이 먹는 거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뭐 널리 만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정치인들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이나 정치권 관계자들을 서울시장 관저로 부르거나 또는 서울시장 집무실로 초청해서 식사 정치를 하는 것을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지는 좀 궁금한 점이 그러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의 내용이 굉장히 또 지금 큰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2.3 비상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는가에 관해서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진실성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맥락과 의미에 있어서 과연 계엄의 밤에 그 진실을 오롯이 담아낸 것인가에 관해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증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이른바 구친윤 집단에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정치적 무주공산과 같은 상황이 형성이 되면 그 공간을 노려서 뭔가 다음 당대표에 도전한다든가 정치적 입지의 회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가 읽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성공할지는 별개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아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취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징계 정국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이제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 대한 거취 압박 이런 것들을 징계 정국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뭔가 당내 이 소통의 행보를 넓혀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한동훈 의원과는 이제 같은 공간에도 있기 싫어하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도 사실 같은 행사장에 있어도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본인을 정말 당권파를 제외한 모든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내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빈 공간을 파고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양한 이 당 다선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모르겠습니다. 소통 행보를 전 더 늘려갈 것이라 보는데,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이 광역단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소통 행보를 늘려가는 것은 결국 장동영 지도부의 리더십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그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청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요양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입소자들이 긴급 대피했고요. 대전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탈면 아래로 무너져 내린 옹벽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덩이와 토사가 뒤엉켰고 무너진 경사면을 따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옹벽 바로 아래에는 요양원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갑작스러운 붕괴에 입소자 10여 명이 다른 시설로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포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쪽에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생긴 거죠. 토사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송강동에서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파묻혔습니다. 도로 한쪽은 진흙과 나무까지 돌멩이로 뒤덮였고 산 위에서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구 장비가 투입돼 토사를 걷어냈지만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막으면서 한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런 난리가 생겨서 아마 나뭇가지나 이런 게 막 떠내려서 하수도에 맥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못 빠져서 물이 넘어서 이런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충북 청주 현도면 하석 지구에서도 낙석 우려와 토사 유출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 주변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과 비탈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 통제와 응급 복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위험 지역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충청과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YTN에 이 비 피해 현장에 대한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량의 바퀴가 이렇게 반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렇게 침수된 차량 석 대 안에 고립돼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다음 제보 보시겠습니다. 도로 옆 논에 물이 가득 찼고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침수돼서 뚜껑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미원면 근처에 있는 휴양림 입구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양방향으로 통행 가능했던 도로 한쪽을 막아서 일방 통행하고 있다면서 폭우로 동네가 고립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던 충북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바닥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파도처럼 빗물이 들이치자 앉아있던 고양이가 펄쩍 뛰어서 도망가는 모습이죠. 오늘 새벽 5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한 반려동물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문을 열자마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며 고양이와 토끼 여러 마리를 옮기는 것도 혼자서는 역부족이라 119에 신고해 함께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 산책을 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에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 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리에서 현재 유관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점별로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속이 늘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강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2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2명이 구조대에 엎여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강한 비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비가 집중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모두 흙탕물로 뒤덮였고 울타리는 물에 잠겨 끝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주변엔 하천이 통제 중이라 출입이 금지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수도권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며 도림천이 순식간에 불어나 도로까지 차올랐습니다. 많이 올 때는 차고요. 좀 올 때도 이제 부분 좀 얕은 지역 거기는 물이 잠겨가지고 여기서 다 막아버립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29곳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목감천과 도림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주변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원과 안산, 과천 등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 3시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내린 강한 비로 이곳 수원천은 수위가 높아지며 한때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주변엔 여전히 흙이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에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차량이 침수됐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도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호우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충청권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1명이 실종되고 660여 명이 거주지를 떠나 임시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427세대 662명이 임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225건 발생했고 충남 부여와 경북 성주 등을 중심으로는 모두 13.4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도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 비가 얼마나 또 더 내릴까요?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지금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차 서해상에 있는 얇은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밤이 깊어질수록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다시 빗줄기가 굵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전역과 강원 북서부, 충남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2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중부, 충남 북부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밤사이 강한 비가 예보돼서 걱정입니다. 이번 비는 언제쯤 그칠지 이후 기상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네, 내일 오전이면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남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밤에도 더위가 심할 걸로 보여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끝나면 다시 더위가 강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한밤중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빌라 맨 꼭대기집 안쪽에 빨간 불길이 보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층에서 불길이 솟아서 소방차는 한 5분 내로 왔던 것 같아요. 대략 한 5대, 6대 정도가 왔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경찰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화재 진행이 시작이 됐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이 집안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난 집 창문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깨진 창문 조각과 재가 가득합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아와 1학년 여아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이 구조됐습니다. 남매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빌라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인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국가세 증거물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초등학생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늦은 밤 단둘이 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난 불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가련동 빌라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남매는 초등학교 2학년 오빠와 1살 터울 나는 여동생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외출해 늦은 밤 아이들만 집에 있던 사이 불이 나며 참변을 당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8일 밤 10시 57분쯤. 소방과 구급대원들이 신고 접수 5분 만에 출동해 방 안에 있던 남매를 구조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매는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봤을 때는 아래가 다 잠옷이랑 그 집에 좀 옷이 다 서서. 불은 거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남매는 불이 난 걸 알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남매가 평소 아빠와 사이가 좋았고 인사성이 밝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꼭 애들 데리고 차 태워서 놀러 가고 그랬어요. 애들이 그렇게 밝아요. 우리들 보고 꼭 인사하고 웃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둘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참 안타깝네요. 지난해 6월과 7월 부산에서도 어린 자매들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는 등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내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팀장인 장준호 성남지청장은 오늘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가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게 이뤄졌다며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 기능을 내버린 심리 미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 등을 통해 이번 상고 기각은 사법의 정치화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 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첫 대법 판결인데 김건희 씨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진행된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청탁 사건 첫 대법 판결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공모자인 전 씨와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관심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재판으로 쏠립니다. 앞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 2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제공된 첫 샤넬 가방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심은 단순 선물이라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선을 지원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됐다는 점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 역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한 만큼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 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과 손흥민, 황희찬 등 10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 청문회 의결이 있자마자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출국장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출국 일주일 만에 홍 전 감독이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감독은 먼저 월드컵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으며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면서 침묵을 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게 된 것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협박으로 신변 안전 위험에 놓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할 때만 해도 즉답을 피했지만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자마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청문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하게 되면 맞춰서 귀국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귀국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축구협회도 국회의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용수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 현직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성적에 대한 비판 속 홍 전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의 입에 다시 한번 국민적인 시선이 쏠릴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14일 당시 전력강화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력강화위원 외에도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800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일대를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최근 산단 조성 계획 발표 이후에 토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거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정부가 국공유지 외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등 약 364km/로 면적별로 보면 광주 광산구가 약 124km/로 가장 넓고 나주시, 광주 남구 등 순입니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효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산단 입지로 군공항 부지를 확정한 이후 사흘 만에 나왔으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어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상업용은 실제 자기 사업을 해야 허가받을 수 있는 만큼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제 전남 광주 지역은 반도체 투자 검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에 분양 및 입주권 거래가 반등하긴 했지만 실제 집값이 들썩이는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어도 이번 주 광주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가 떨어졌습니다. 삼당지구 아파트 분양했던 그것만 물건이 잠기고 다른 데는 뭐 그닥 그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토어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나 투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 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안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 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면서 당권 주자들이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는 빈도가 더 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호남을 이틀째 누빈 김민석 전 총리는 전남 순천 당원들과 만나 내란 세력 비판만 하는 당대표는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성 발언을 이어간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한 건데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그럼 욕만 하면 뭐예요? 정당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제 모든 걸 다 걸고 다음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의원도 출마 선언 다음 날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힘이 돼야 할 여당이 그러지 못했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다시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죽을 힘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에도 돌아온 현실은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정청래 전 대표는 출마 시점을 고심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SNS 메시지는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 탓이라며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당 방위는 가끔 하겠다고 했고 2대1, 3대1로 두들겨 맞아 아프다는 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후보를 적는 선호투표제를 놓고 친청계는 당의 근간인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거듭 반발했지만 김 전 총리는 문제없는 룰을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말로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선호투표제를 의결했던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만 전준위가 의결한 안건이 확정되기 위해선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전준위 결정이 뒤집힐 경우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비행기를 갈아타 배경을 놓고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이 재개되며 암살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자신은 이란의 암살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형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잠시 마중 나온 군인들과 인사하더니 곧바로 활주로를 걸어가 옆에 대기 중이던 신형 전용기에 올라갑니다.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저녁 구형 에어포스 원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영국 밀드롤 공군기지에 내려 미리 와 있던 신형 에어포스 원을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당장 이란의 암살을 걱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전용기 안에서도 비행 내내 창문을 내리고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o you know why they had us close our window blinds? That was not usual. Well, yeah, because you're, probably on a dangerous flight because of the sleaze bags that we have to deal with.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보안 문제로 새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이란의 암살 대상 1순위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It's a very dangerous profession. No, I'm number one on the kill list for Iran. 하지만 같은 질문이 연이어 나오자 신형 전용기를 영국으로 보낸 건
군 장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지난해 카타르가 선물한 새 전용기는 항공기 가격만 4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전용기를 갈아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항공기를 급히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지난 2월 말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이 오늘 열립니다. 하메네이의 장례 절차는 지난 4일 테헤란에서 시작돼 현지 시간 9일 오후 그의 고향이자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영묘에 안장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안장식에는 가족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후계자로 지명된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 이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했다고 일축했지만 보수 야권은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은 1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1983년 14개월 단기 사병으로 소집됐던 안 장관이 22개월 만에 제대한 것을 두고 복무 중 근무지를 벗어났다가 영창에 갔다 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안 장관은 행정착오로 병적이 잘못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 기간이. 가라앉았던 의혹은 최근 한 예비역 장교가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병적 자료에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며 안 장관의 청문회 위증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제발 고소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다시 병적 공개를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안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한 의혹이라며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야권의 공세가 방첩사 해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국방개혁 동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후반기 첫 본회의조차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검 정국을 타고 여야 신경전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이후 원구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17일 재헌절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 여야 원내대표에 요구한 겁니다. 본회의를 열어달란 민주당 요청도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조기에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하다라고 촉구를 하셨고요. 재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 의장의 간곡한 읍소에도 불구 여야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허송 세월은 없다.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공언대로 이딴 단독 상임위를 연 데 이어 특검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4일 종합특검 시한 만료를 앞두고 3차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도 제출했습니다. 야당 요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정녕 역사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답 종합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건 한 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 미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사 대상 확대, 인력 증원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자신이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 했다는 안철수 의원의 법정 진술에 대해 선후 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의 문제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뒤 SNS에서 자신의 저서를 보면 당시 당사에서 의원들을 규합해 국회로 이동한 과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면서 거짓 선동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SNS에서 계엄 사흘 뒤 원내대표실 자료를 공유하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 또한 국회로 의원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변경했고 뒤이어 원내대표실도 당사로 공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의원이 공유한 저서 대목을 똑같이 공유한 뒤 책 어디에 최초 최고위 소집 장소를 국회로 알렸다가 당사로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면서 무엇이 거짓이고 선동인지 반문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렐 수흐 몽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교역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몽골의 정치 문화 중심지인 수도 울란바타르의 수바타르 광장에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광장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후렐수 몽골 대통령 부부가 직접 마중 나와 환영합니다.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1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몽골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두 나라 관계의 미래 지향점을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물도 끌어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부는 양해각서, MOU를 포함한 21건의 협력 문건도 체결했습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와 유통 물류, 사막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히토류 등 자원부국 몽골과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습니다.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몽골 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인 내일은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4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용자 4,045만 명 규모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카카오페이에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129억여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같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이 회원 13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락앤락에 과징금 5억 3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락앤락은 재작년 4월과 11월 내부 시스템이 해킹돼 130만 명에 달하는 회원과 임직원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회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간 집값이 급등했던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경기도 구리를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일단 이번 주 이 지역들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규제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막판 매수세가 몰렸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비규제 지역들도 집값 상승폭이 소폭 커진 것으로 나타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화성 동탄구를 3중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한 지난주 화요일. 당일 동탄역 인근 1,8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에선 84제곱미터 매물이 18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6월 초보다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 각종 규제 효력이 시작되기 직전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호제로 바뀐다는 그 예상되는 4일 동안에 문의 왔던 거는 이제 내가 돈은 얼마 있는데 전세 끼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두 건 문의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러한 막판 매수세에 힘입어 화성 동탄구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1.29%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3중 규제 지역으로 함께 묶인 경기 구리와 용인 기흥도 집값 상승폭이 커졌는데 동탄처럼 규제 시행 직전 갭 투자 수요 등이 몰렸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새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들로 수요가 옮겨가는 듯한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남양주는 0.21%, 수원 건선구는 0.26%로 집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소폭 커지며 풍선 효과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이 사실상 좀 사실화됐기 때문에 금융환경도 과거와는 좀 다른 만큼 빠른 속도 그리고 강도 높은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전세난이 심각했던 서울에선 전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며 올해 누적 상승률이 5.42%를 찍었습니다. 집값 누적 상승률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계속되는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는 7월 말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예고하고 있는데 의도한 대로 매물 출회 효과 등을 불러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 때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부른 호칭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름다운 여동생이라고 부른 게 맞냐는 게 핵심인데 이 지적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통역이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건 모디 인도 총리의 이 발언입니다. Your Excellency और मेरी छोटी बहन प्रधानमंत्री ताकाइची जी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여동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에 본인은 물론 일본 정부 관계자까지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모디 총리를 향해 오빠라고 화답했습니다. Under the India-Japan Special Strategic Global Partnership, as trusted partners that share strategic direction, together with my bigger brother, Prime Minister Modi, I will lead the India-Japan relations going forward. 이를 근거로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 총리가 자신을 아름다운 여동생이라고 불렀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추가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해당 내용을 강조하며 오빠 여동생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언에는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日本政府が契約した同時通訳が美しい妹と訳したことを受けたものであります。
다카이시 총리는 미국과 정상회담 때도 호칭으로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은 보통 성을 부르는데 트럼프를 향해선 이름을 불렀습니다. もうさっきドナルドが喋っちゃったんですが、アメリカ建国250周年を今年 The Prime Minister, this is a spectacular woman, and it's an honor to have you with us at the White House. Thank you.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모디 총리를 형으로 부르고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상들과 인간적 유대를 강조하려는 의도인데 이번 인도 외교에서는 이미지를 연출하려다 잡음을 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주얼리 베스트 드레스상을 받았다며 2억 원이 넘는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찬 사진을 SNS에 올려 누리꾼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빗줄기는 더 거세집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200mm 이상, 서울, 경기와 영서, 충남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더 오겠는데요.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에 물이 넘칠 수도 있는 만큼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청주도 24도, 대구 24도로 시작을 하겠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영남은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2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 중부지방도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